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류마티스내과의 주영빈입니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아파 보이는 발가락 모양입니다. 엄지발가락이 빨갛게 부어 올랐는데요. 혹시 이런 적이 있으셨던가요? 이것은 급성 통풍관절염의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또는 귀 그리고 손가락에 이렇게 작은 결절이 생기거나 또 그 부위가 하얗게 보이고 또는 손가락 마디에 울퉁불퉁한 결절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 또한 통풍의 소견입니다. 이러한 통풍은 점점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남성에서 4%의 통풍 유병률이 발표가 됐었고요. 현재는 2013년도이기 때문에 이 통풍의 유병률은 점차 증가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이 통풍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풍이 왜 생기고 어떤 임상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풍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산, 그리고 요산 결정, 그리고 통풍 결절입니다. 요산은 잘 아실 겁니다. 건강검진을 해도 이 요산 항목을 검사하기 때문에 잘 익숙하실 텐데요. 이 요산이라는 것은 퓨린이라는 물질의 최종 대사 산물입니다. 퓨린은 무엇인가? 퓨린은 우리 몸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단백질 중에서도 세포가 있으면 세포 안에 핵이 있고요. 핵 안에 DNA, RNA, 염기, 당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핵 안에 들어있는 염기라는 단백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들은 깨지고 대사가 일어나고 또 만들어지고를 반복을 하는데 세포가 깨지면 핵 안에 들어있는 퓨린이 혈중으로 나오게 되고 이 혈중에는 퓨린이 대사가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산이라는 물질로 남아있게 됩니다. 요산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요산은 6.8mg/dl라는 용량만큼은 혈액에 잘 녹지만 요산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고요산 혈증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통풍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산이 혈액에 녹지 않고 고요산 혈증이 되면 이 요산은 결정의 모양으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실제 결정 모양은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바늘처럼 뾰족하게 녹색과 노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이런 결정이 생기게 되면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은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세균 또는 바이러스로 생각을 해서 이제 잡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통풍 관절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산 결정이 잘 치료되지 않고 지속되고 오랜 기간이 지나게 되면 현미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통풍 결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통풍 결절은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게 특징인데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발목의 외측에 있는 복숭아뼈나 팔꿈치 그리고 귀, 손가락 등에 이런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이 통풍 결절은 안쪽에는 요산 결정 덩어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요산 결정이 이렇게 하얗게 밖으로 새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고름이라고 생각하고 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병원에 오시면 이렇게 요산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뽑아내게 되면 마치 우유 색깔처럼 하얗게 이런 액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요산 결정 덩어리입니다. 이런 요산 결정 또는 통풍 결절은 눈에 보이는 부분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몸 안쪽으로도 문제를 일으켜서 뼈를 녹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뼈가 녹아내리면서 손상이 생긴 부분인데 마치 한 사과를 한 입 베어먹은 듯한 그런 모양으로 있고 이 지속될 경우에는 관절에 변형이 생기고 또 이로 인해서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통증을 인지를 하고 잘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통풍이라는 것은 고요산 혈증으로 인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왜 고요산 혈증이 생기느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40% 정도는 좀 타고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즉 유전적인 요인, 내 몸 안에 특정 유전자가 있을 때는 그 유전자로 인해서 요산수가 높아지고 또 배설이 잘 안 돼서 그로 인해 높아져서 발생을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외 한 60% 정도는 2차적인 원인,
즉 환경적인 요인으로 발생을 하고요. 그중에 90% 대부분은 요산이 신장에서 배설이 잘 되지 않아서 발생을 하게 되고 한 10% 정도는 요산이 과다 생성을 하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고요산 혈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면 되겠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비만이 눈에 띄는데요. 비만인 경우에는 요산의 배설의 장애도 생기고 또 요산이 과다 생성하기 때문에 고요산 혈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요. 또 약물 중에서는 혈압약 중에서 특정 이뇨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약을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결핵약 중에 피라지나마이드, 에탄부토 이런 성분들이 요산의 배사를 억제해서 고요산 혈증을 발생할 수 있고요. 잘 아실 것처럼 음식으로서 즉 술, 붉은색 고기나 내장류나 조개류 그리고 콜라 사이다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어도 요산이 과다 생성이 돼서 고요산 혈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산은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참 흥미로운데요. 청소년기에는 요산 수치가 한 3에서 4 정도로 낮게 유지가 됩니다. 남자는 사춘기 이후에 요산이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고요. 여자는 지속적으로 남자보다 한 1.5 정도의 낮은 요산 수치를 보입니다. 이유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몸에 있는 요산을 잘 배출시키기 때문에 그러한데 폐경 이후에는 여성도 요산 수치가 높아져서 결국 남자와 여자의 요산 수치가 비슷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여성분들은 통풍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반영해서 남성은 30대나 40대의 통풍이 잘 발생을 하는 반면 여성은 50, 60, 70대의 통풍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으로 통풍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은 4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보통 병원에 오시게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나와 있는 급성 통풍 관절염으로 내원하시게 되고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산이 높은 무증상의 고요산 혈증 단계가 있습니다. 또 급성 통풍을 치료하고 나면 전혀 통증이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간헐기 통풍 기간이 있고요. 잘 치료가 되지 않고 또는 요산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마지막 단계인 만성결절 통풍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각각 단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증상 고요산 혈증입니다. 건강검진을 하시고 나서 요산 수치가 높다라고 해서 원인 왜 그런지 궁금하셔서 병원에 내려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무증상 고요산 혈증에서는 모두 다 통풍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을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약 15%, 100명 중에서 한두 명만 통풍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요산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통풍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약 9 정도의 요산 수치가 9 이상이다라고 하면 1년 후에는 한 4.9% 통풍이 발생을 합니다. 즉 100명 중에서 한 5명 정도가 발생을 하고요. 반면 9 미만이다라고 하면 고요산혈증이라고 해도 1년 후에 통풍이 발생할 확률은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증상의 고요산 혈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고요산 혈증이 생겼는지 원인을 찾고 미리 예방을 해서 요산 수치를 낮춤으로써 향후에 통풍이 발생하는 것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요산 혈증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발가락에 이런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발가락뿐만 아니라 발등, 발목 또는 무릎에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손목이나 손가락, 팔꿈치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급성 통풍은 손가락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매우 드물기는 하는데요. 특정 환자에게서만 손에 잘 발생을 합니다. 특히 고령의 여성분들인데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발가락이 한 번도 아팠던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가락이 갑자기 아파서 내원하고 통풍을 진단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 또는 골관절염일 때는 이 손가락의 끝마디와 중간 부위가 이렇게 뼈가 커지는 것 같은 결절이 생기는데 이 부위로 통풍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아픈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갑자기 아파지면서 빨갛게 부어오른다 라고 하면 감염일 수도 있지만 통풍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전문의를 찾아서 검사하고 해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급성 통풍 관절염은 주로 밤에 발생을 합니다. 밤에 아파서 깨거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가락이 많이 부어 있는 경우가 흔하고요. 보통 24시간 이내에 극심한 통증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즉 처음 발생했을 때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수일 또는 수주 내에 완전히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처음 발생할 때는 유발 요인이 없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 또는 음주를 하고 나서 또는 과식 그리고 요산 저하제 약물 치료를 시작한 초기에 이런 급성 통풍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치료를 받으시면 이제 통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도 이제 병원을 규칙적으로 다니셔야 되는데 바로 그 기간이 간헐기 통풍입니다. 증상이 처음 급성 통풍이 발작이 생기고 약 78%, 그러니까 10분 중에 한 8분은 2년 이내에는 두 번째 발작이 생기게 되고요. 소수인 7% 정도에서는 10년이 지나도 발작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헐기 통풍 기간에는 통풍 결절이 생기거나 뼈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아예 가지 않는 것보다는 주치의와 상담을 해서 규칙적인 간격으로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통풍이 잘 조절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풍 결절이 발생한 만성 결절 통풍 관절염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치료를 하지 않았다라는 전제 하에 첫 증상이 발생하고 이런 통풍 결절이 생기는 기간 약 11.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통풍 결절은 관절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통풍은 관절이 아픈 증상이지만 그 이외에도 합병증이나 동반 질환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임상 증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통풍은 신장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요산이라는 물질은 대부분 신장으로 배설이 되는데 배설을 하면서 요로 결석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신장에 쌓이면서 신장에 손상을 줘서 단백뇨나 고혈압, 신부전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소수이긴 하지만 갑자기 요산이 많이 증가가 되면 예를 들어서 백혈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는다. 매우 드문 경우이겠지만은요. 탈수가 있다. 심하게 운동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요산 물질 자체로 급성 신부전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반질환이 흔하게 발생을 하는데 통풍 환자의 40%에서는 대사증후군이 동반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만성 신질환, 이상지질 혈증, 비만 등의 질환이 많이 동반이 되고 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동반 질환도 잘 고려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지만 요산이 나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요산 수치는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또는 치매 등의 신경계 질환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풍은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내가 관절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을 진단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앞서 보여드렸던 요산 결정을 확인하는 겁니다. 즉, 아픈 관절에서 관절액을 천자를 합니다. 그리고 현미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모양의 요산 결정이 확인될 수 있고요. 관절에서 물을 뽑아내게 되면은 워낙에는 약간 투명한 노란색의 물질이 나오는데 이 안에는 염증 세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비교적 탁한 노란색의 관절액이 보이고 또 요산 결정이 많은 경우에는 수분이 많이 빠지면서 치즈나 아니면 치약처럼 하얘 보이는 이런 관절액이 천자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산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풍을 진단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요산 결정을 천자에서 보지 않다 하더라도 피부에 통풍 결절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통풍 진단이 가능해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요산 결정 확인을 못하고 통풍 결절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통풍을 진단을 할 때 조금 더 조심하고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제시한 진단 분류 기준을 적용해 보게 됩니다. 점수의 총합으로 만들어지는 진단 기준인데요. 총점 8점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통풍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임상적인 기준, 그리고 검사실 요산수치 검사, 영상검사로 엑스레이, 초음파, 그리고 이중 에너지 CT 등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먼저 임상 기준 중에서는 어느 관절에 침범을 했느냐라고 해서 발가락을 침범하면 2점을 주고 발목을 침범하면 1점을 주게 됩니다. 또 통풍의 전형적인 임상적 특징, 피부가 빨개지는지, 만졌을 때 아픈지, 또 통증으로 인해서 걷기가 어려운지 등의 임상 증상을 보고 이 세 가지 증상이 다 가지고 있으면 3점을 주게 됩니다. 또 처음 발생하는 경우에는 1점,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2점을 주게 되고요.
요산의 농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더 점수를 많이 주게 돼서 요산 수치가 10점 이상이다 라면 4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엄지발가락이 아팠는데 요산 수치가 10점 이상이다. 그러면 통풍의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검사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 그리고 엑스레이, 관절 초음파, 그리고 이중 에너지 CT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액 검사는 통풍의 원인인 요산 수치를 검사를 하겠죠. 하지만 급성 통풍 관절염일 때는 오히려 요산 수치가 정상이거나 떨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생기게 되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이 요산을 신장에서 잘 배설하게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 통풍 관절염, 즉 엄지발가락이 아파서 내원했을 때 요산 수치가 높다라고 하면 통풍을 진단할 수 있겠지만 요산 수치가 정상이거나 낮다라고 하면 약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한번 혈액 검사를 해서 가장 높은 요산 수치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요산 수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혈액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통풍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연관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전문의들, 선생님들께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 수치 검사, 신장 기능 검사, 간, 당, 콜레스테롤, 그리고 소변에서는 단백뇨가 나오지 않은지 종합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는 비교적 초기 통풍에서는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또는 고요산 혈증에 오랫동안 노출되었던 환자분들께서는 이렇게 관절에 손상이 있게 되겠고요. 또 통풍의 진단 목적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서도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골절이 발가락에 있었던 경우에도 급성 통풍처럼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심각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다른 질환은 없는지도 배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절 초음파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관절 초음파는 비교적 초기 통풍 진단 시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여기 이중 윤곽 징후라고 하는 이런 특정적인 소견을 확인을 하는데요. 먼저 아래쪽에 있는 하얀 부분이 이제 뼈입니다. 뼈의 표면이 하얗게 보이고 그 위에 연골이 새카맣게 보이고 또 그 위에 요산이 덮여있는 하얀 줄이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두 줄이 확인이 되면 통풍에 굉장히 근접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눈이 오면 이제 아스팔트 길에 눈이 소복이 쌓이는 것처럼 발가락의 연골 위로 요산의 결정이 쌓이게 돼서 이런 하얀 줄이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관절 초음파는 이런 진단적인 이유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관절액을 천자하거나 스테로이드 같은 물질을 주입을 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도 초음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도플러라는 거를 저희가 걸어주어서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면 급성 염증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시행은 하진 않지만 비교적 흔히 시행하고 있는 검사가 또 이중 에너지 CT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중 에너지 CT는 통풍 CT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초기 통풍을 진단을 하는데 매우 유용할 수가 있겠고 비교적 비침습적인 검사입니다. 보시면은 녹색이 보일 겁니다. 이런 녹색 결절이 바로 요산 결절인데 발가락에도 보이고 발등에도 보이고 지금 발목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무릎 쪽에도 녹색 부분이 보이는데 이렇게 육안으로 통풍 결절 물질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통풍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통풍의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를 하고 나서 내 몸에 들어있는 요산 그리고 요산 결정 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확인하는 데도 유용을 한데요.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던 8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요산 수치가 8.7이면서 이 이중에너지 CT에서 이런 녹색 물질이 보여서 통풍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치료를 하고 나서 요산 수치가 5.1로 조절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CT를 찍어봤더니 이전에 없었던 이런 녹색 통풍 결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풍을 치료하는 목적은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에 쌓여 있었던 이런 통풍 덩어리들, 결절 등을 없애게 하는데도 매우 유용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비교적 통풍으로 오셔서 검사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 이유는 간혹 통풍으로
오해되는 질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통풍은 한번 진단이 되게 되면 거의 평생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통풍이 아님에도 통풍이라고 진단이 돼서 불필요한 약을 평생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여러 검사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들은 급성 통풍 관절염으로 진단받게 되는 경우에 폐혈성 관절염, 폐혈관절염, 즉 세균 감염 또는 외상으로 인한 골절 또는 다른 염증성 관절염이나 요산이 아닌 다른 결정 관절염인 경우에 이제 급성 통풍 관절염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만성 통풍 관절염으로 진단되는 경우에 알고 보면 골관절염, 즉 퇴행성 관절염이거나 다른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다른 만성 관절염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결핵이 관절에 감염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증상이 좀 약하면서 서서히 나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와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통풍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풍을 진단하고 나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을 치료하는 목적은 첫 번째, 안 아프게 해드리는 겁니다. 급성 통풍은 매우 통증이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이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한번 아프시게 되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예방하는 거고, 또 통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동반된 질환을 조절하고 예방하는 것이 바로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통풍에 4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각각 단계별로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은 없는데 요산 수치만 높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치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왜 요산 수치가 증가되어 있는지 원인을 먼저 따져보는 게 좋고요. 간혹 고요산 혈증에서 통증은 없지만 조직의 손상은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기관의 손상은 없는지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급성 통풍 관절염의 치료입니다. 관절이 아파서 내원하시게 되면 저희가 3가지 약제 중에 하나를 쓰게 됩니다. 콜킨, 그리고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고요. 한 가지만 사용할 수도 있고 2개 또는 3개의 조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조합으로 쓰게 되면 아무래도 빨리 통증이 가라앉을 수가 있겠죠. 또는 너무 많이 아프신 분, 그리고 한 관절만 통풍 관절염 온 경우에는 저희가 초음파를 보면서 이 관절각 내에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가능한 한 아픈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얼음 주머니를 통해서 이제 얼음 주머니 마사지를 하시면 통풍 조절에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능한 병원에는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산불에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성냥개비 불은 금방 끄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산불로 번지게 되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또 끄기도 어려워집니다. 통풍도 초기에 내원하시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빨리 치료가 가능하지만 너무 아프시고 오래 있다가 오시게 되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요산 저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통풍을 조절을 해서 증상이 사라진 이후에는 저희가 요산 저하제라는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혈액 중에 요산 수치가 적당해야 통풍이 재발이 하지 않는데, 고요산 혈증이 지속되면 재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산 수치를 낮추는 요산 저하제를 써서 통풍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크게 2가지를 타겟으로 합니다. 즉 요산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요산 생성 억제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요산이 잘 신장으로 배설될 수 있도록 요산 배설 촉진제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산 저하제는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개발된 거는 이제 알로프리놀이라는 성분명을 가진 자일로릭이라는 약제입니다. 자일로릭을 쓰면서 통풍이 잘 조절됐지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알로퓨리놀을 쓴 사람들의 매우 일부에서 이 알로퓨리놀 과민 증후군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즉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건데, 발진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피부가 다 벗겨지고 또 장기의 손상도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사망을 하는 그런 매우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이런 부작용은 서양 사람들에게는 잘 나타나진 않지만 저희 한국인에서는 약 7.4%로 굉장히
조금 흔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환자들 혈액 검사를 해보면 HLA-B5801이라는 특정 유전자가 양성의 보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병원에서 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고 또 심평원에서 급여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로퓨리놀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먼저 이런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음성인 것을 확인을 하고 알로퓨리놀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부작용은 약물을 복용하고 5년, 10년 후에 생기는 부작용은 아니고요. 비교적 약물 복용 초기에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로퓨리놀을 잘 쓰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전에 이런 부작용이 없었다면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약제를 잘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시점에 요산의 배설을 촉진하는 약제인 벤즈브로마론, 즉 유리논, 날카리신 등의 약제가 개발되어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 두 약제만으로 통풍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풍 약제가 지속적으로 개발이 시도가 되었고 2011년도에 드디어 페브소스타트 상품명 페브릭이라는 약제가 새로 개발이 됩니다. 이 페브릭이라는 약제는 알로퓨리놀에 비해서 조금 더 요산 수치를 잘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알로퓨리놀은 신장 기능이 나쁜 경우에는 저용량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페브릭은 비교적 신장 기능이 나쁜 분들에게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2011년도 판매가 시작된 이후부터 많은 환자분들에게 적용이 됐고 좋은 임상 경과를 보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2016년도부터는 저희 나라에서 통풍을 치료하는 1차 약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8년도에 비교적 권위가 매우 높은 NEJM이라는 저널에서 이 페브릭을 쓴 환자군과 알로퓨리놀을 쓴 환자군을 비교를 했더니 알로퓨리놀을 사용했던 군보다 페브릭을 사용했을 때 심혈관계나 뇌혈관계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 결과 때문에 이 페브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생겼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다른 연구들이 지속 발표된 거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서는 통풍의 치료의 1차 치료제로 알로퓨리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이 더 우리나라보다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반면 저희 나라에서는 약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페브릭을 썼을 때 이런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그렇게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하고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현재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2022년도 작년 내과학회에서 다음과 같은 임상 진료 지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즉 통풍이 진단이 되고 요산 저하제를 써야 될 때에는 알로퓨리놀, 페브소스타트 그리고 요산 배설 촉진제 중에 한 가지를 어떤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주치의와 환자분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직 요산 저하제의 1차 약제로 명확하게 제시된 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심혈관계에 어떤 질환이 있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분에게는 HLA-B5801이라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음성인 경우에는 이제 알로퓨리놀을 써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 그런 부작용이나 위험 요인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는 페브릭도 써볼 수는 있겠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임상 양상들을 고려를 해서 약제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환자분들의 상태는 주치의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잘 결정을 하여서 치료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요산 저하제를 쓸 때 요산 수치는 반드시 6 미만으로 조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 미만으로 조절을 해야 이 요산 결정이 생기지 않고 통풍의 재발이 없게 되겠습니다. 통풍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약을 잘 드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치료이고요. 하지만 우리 환자분들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입니다. 먼저 체중 잘 조절하셔서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또 고지방과 고칼로리 식이 습관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적절한 운동과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셔서 요산이 신장으로 잘 배설되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또 건강한 식단,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퓨린이 함유된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퓨린 자체도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될 음식이 있고요. 또 반면 통풍 환자에게 권장되는 음식이 있고요. 피하지 않아도 되지만 적당하게 조절해야 되는 음식군이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절대 피해야 되는 것은 고기의 내장류, 알탕, 곱창 등은 피하시고요. 또 음주, 술은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피하진 않아도 되지만 적당하게 드셔야 되는 것은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특히 돼지고기는 이제 수육 같은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요산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수육으로 드시게 되면 많은 그런 퓨린 요산 성분이 빠져나가게 되고 또 지방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생선이나 자연 과일 주스와 같은 것은 적당하게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또 통풍에 좋은 음식은 우유, 그리고 달지 않은 요구르트, 치즈 등의 저지방 또는 무지방의 낙농식품과 야채를 많이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통풍은 40%에서 대사증후군을 동반할 수 있고 그 외 여러 질환이 동반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동반 질환을 잘 조절하고 또 없다 하더라도 위험 요인이 있다면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류마티스 학회에서는 3월 16일을 통풍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풍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통풍 환자 5대 생활 수칙을 올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통풍은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플 때만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관리를 하셔야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또 요산 저하제 복용을 시작하셨다면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치료하실 때 요산의 혈중 농도는 6 미만으로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4대 성인병,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이 통풍과 함께 중요하게 조절이 되어야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활 습관 조절이 필요한데요. 음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과식도 피하셔야 되겠고요. 또 과당, 음료 등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건강 특강. 지난 시간에는 수술이 필요한 소화복부 질환이라는 주제로 소화외과 전문의를 모시고 건강 특강을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심한 복통을 호소할 경우에는 어머니들은 정말 차라리 내가 아프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들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건강 특강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질문도 참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시원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구리병원 소아외과 전문의이신 조유정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세한 설명 잘 부탁을 드릴게요. 질문이 많아서 네. 제가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의 얘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시민께서 궁금해하는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2412님의 질문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저는요, 혹시 맹장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곤 하는데 이거 혹시 구분할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어떻습니까, 교수님? 급성 충수염을 의심해야 할 경우는 충수돌기가 보통 이제 오른쪽 아랫배에 있다고 해서 단순히 오른쪽 아랫배 통증만 이제 급성 충수돌기염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급성 충수염 초기에는 배꼽 주변으로 아파했다가 점점 오른쪽 아랫배 쪽으로 국한되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이가 배꼽 주변을 아파하면서 열이 나는 경우 혹은 배꼽 주변 통증 혹은 오른쪽 아랫배 통증을 호소하면서 구토를 할 경우에는 급성 충수염일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의 아픈 부위를 잘 살펴보면은 조금 가늠이 네. 가능하겠네요.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488님의 질문인데요. 함께 알아볼게요. 변비가 복통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하시면서 응급실에 갔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 해서 CT를 찍고 왔다고 합니다. 이 만성 변비를 앓고 있는데 이 아이의 식습관을 제가 좀 꾸려줘야 할까요?
과일 식이섬유도 꾸준히 먹이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이가 화장실을 잘 가지 못하고 있네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교수님. 예, 변비가 있을 시 복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이 팽창하면서 발생하는 통증인데 장이 운동함에 따라 반복적으로 간헐적 통증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대장이 지나치게 팽창되어 있을 경우 복부 팽만이 되면서 복벽이 매우 단단하며 배를 만졌을 때 아파하게 됩니다. 네. 예, 단순한 변비일 경우 관장을 하게 되면 통증이 완화되지만 만성 변비로 복부 팽만이 어릴 때부터 자주 문제가 되었던 환자는 소화외과 질환 중에 장 무신경 절증 혹은 선천성 거대 결장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환은 장에 신경절이 없어서 배변 장애가 오게 되는데 대개는 신생아 시기에 진단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신경절이 없는 직장의 구간이 매우 짧거나 그러면은 신생아 때 명확하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영유아기 혹은 학년기 때 심한 변비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무신경절증은 신경이 없는 장의 구간을 절제해야 하는 외과 질환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변비로 인해 복부 통증 및 복부 팽창으로 힘들어할 경우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단순하게 엑스레이 촬영이라도 해서 이게 단순 변비인지 다른 선천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장의 무신경절증. 저는 오늘 처음 듣거든요, 교수님. 잘 기억을 해보시고, 이런 경우에 있을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과 그 상담 나눌 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 4050님의 질문인데요. 아기일 경우에는 사실 말을 못하니까 그저 울잖아요. 아프다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1살 전후 아기들은 복부 통증이 심해서 병원을 방문해야 할 경우는 네. 열이 나면서 배를 아파하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입니다. 구토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탈수로 인해서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배를 만지면 심하게 보채고 먹지 못해서 처지거나 잠을 평소보다 많이 잘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6257님, 복통에 대한 다양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아이가 급성 충수염에 걸렸을 때 급성이 아닌 경우에도 수술을 꼭 해야 하나요? 항생제만으로는 치료가 안 될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교수님. 단순 급성 충수염의 경우는 항생제 치료만으로도 염증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단순 급성 충수염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단순히 충수돌기에 국한된 염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 급성 충수염의 항생제 치료의 성공률은 90에서 97%이고 1년 내 재발률은 10에서 15%가량 됩니다. 단순 급성 충수염에 돌이 있는 경우는 이보다 재발률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항생제 치료 효과가 괜찮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항생제 쓰는 것 또한 수술 외에 하나의 치료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할 사항입니다. 물론 염증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충수염이 터지거나 그 주변에 그 고름집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예, 급성 충수염을 항생제로 치료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 이것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